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두 연휴 잘 보내셨죠? 오늘은 좀 5월 말일이기도 하고 6월에 좀 일정이 있다 보니까 6월 스케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는지 좀 계속해서 화두에 이루고 있는 ASCO 미국 임상 종양 학회에 대해서 좀 국내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ASCO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학회가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이 바이오 산업들이 이걸 통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은 간단하게 교육을 좀 도와드릴 거고요. ASCO가 이제 미국 임상 종양 학회라고 해서 굉장히 큰 학회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여기 학회에 참여를 하면서 연구 초록을 발표를 하고 그동안에 좀 어떤 거를 개발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한 번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바이오가 또 이제 임상 실험이 뭐 길잖아요. 그래서 그 임상 실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 그리고 앱클론, 지시셀, NK맥스, 그리고 HLB, 루닛, 뭐 요 정도 종목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번에 학회에 참여를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연구 초록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좀 개발을 하고 있는지 임상 실험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기회가 되는데 이번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우리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든 보여줘야지만 투자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학회에서 좀 중요한 발표를 많이 할 거고 나에 대한 기술력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학회라든지 뭔가 스케줄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올해 연초에도 CES 2023 새로운 신메가 트렌드에 대한 좀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서 AI라든지 로봇 같은 산업들이 나에 대한 기술력을 많이 좀 자랑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하면서 시장에 대한 부각을 많이 받았던 이력이 있던 것처럼 이번에도 거기에 대한 스케줄이 통해서 이 바이오 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어질 수가 있을 거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왜 그게 중요하느냐, 그냥 단순하게 기술을 홍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임상실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임상실험이란 이제 이 기업들이 새로운 신약이라든지 어떠한 좀 수술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한테 그거를 검증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발표하고 그게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이제 계속해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임상 실험이라는 게 통과가 돼야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 몸에 쓸 수 있는 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투자를 이제 이끌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 실험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임상 실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동물한테 실험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동물한테 먼저 실험을 하는 과정을 전임상 시험이 있고요. 이거 다음부터가 본격적인 임상이 시작이 되는데 임상이 또 1상, 2상, 3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1상 시험이 있고 이때는 건강한 사람한테 한 20명에서 80명 이제 인원을 정해놓고 실험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투약 용량, 약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그거를 좀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흡수에 대한 평가 이런 거를 좀 결과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게 임상 1상 실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평균적으로 이거 하는 데만 2년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근데 이게 시작이라는 거. 그리고 임상 2상 시험이 들어갑니다. 이게 임상 2상 시험이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환자한테 진행이 되는데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소규모로 진행이 되고요. 이때는 약물에 대한 약효가 있느냐, 그리고 부작용은 없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실험이 되는 거고요. 이게 임상 시험이 다 끝나는데 평균적으로 3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엄청 많이 걸리죠. 근데 이게 다 끝이 아니다. 임상 3상 시험이 남았죠. 이때부터는 이제 환자 수백에서 수천 명한테 진행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실험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환자들한테 어떠한 효능이 있는지 좀 여기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약효평가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3상이 통과가 돼야지만 이제 승인이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만 해도 또 3년 4개월 정도에 대한 연구 개발 시간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1상, 2상, 3상 이거를 오랜 기간 동안 개발을 하고 증명을 하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승인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승인 절차가 남았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식약청에 대한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판매나 유통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승인 절차만 하더라도 1년 4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걸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합치면은 보통 10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도합. 그러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좋은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그냥 한 번 하는데 10년 6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거죠. 3상이랑 승인 절차까지 다 통틀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게 성공 확률, 약품 개발 성공 확률이 9.6%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기업들이. 그러면은 지금 10번 하면은 100년이 넘게 걸리죠. 100년 중에 이제 한 번 성공한다. 약간 이게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 그런 건데, 약품 개발을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만큼 뭔가 승인이 떨어져서 약품 개발에 성공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깐깐하다. 그냥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제 바이오 산업들이 움직이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이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다 빨간불이고 이런데, 결국에는 이 상장을 했다라는 거는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벤처기업 인정을 받고 이제 특허를 굉장히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한 깐깐한 이제 상장 심질 검사를 통과를 해서 상장을 하게 된 건데, 그러면은 이 기업들은 보통 기술력만 보고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 상장한 기업들의 기술력을 평가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이 바이오다. 그래서 뭔가 실체가 없는 호재들이 많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뭔가 실적이 계속해서 마이너스고 막 그런데 이거에 대한 기술력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주가는 상승을 하기도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기술주라든지 이렇게 특허가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보통 뭐 적자가 지속되고 뭐 계속해서 자본 잠식이 되고 하면은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되기도 하는데, 요거는 약간 좀 예외적인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을 보고 밸류를 평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술을 보고 그 기술에 대한 좀 밸류라든지 펀더멘탈 보면서 그걸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얼만큼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이 기업이 얼만큼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좀 지켜보셔야 되고, 물론 이 약품 개발이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돈을 정말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 성공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신약 개발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또 그 개발이 들어가는 돈이 보통 이제 10년 이상 걸리는 개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좀 우리가 무상증자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주주 친화적인 흐름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또다시 한번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임상 실험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 돈이 줄줄 새요. 그래서 바이오는 돈을 버는 기업은 아니다. 이거를 보셔야 되고, 단순히 기술을 평가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버느냐를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적을 떠나서 이 바이오에 대한 기술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산업이다 라고 하시면은 그 바이오한테 투자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그 임상 실험에 대한 자본금을 좀 어느 정도 충당을 시켜준다는 느낌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기본적인 바이오 투자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제약 말고요, 바이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의료기기 쪽으로는 매출이 있고 이제 카피약, 뭐 복제약품 같은 거를 뭐 계속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찍힐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기업들은 성장도 굉장히 더디고 이제 뭔가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대감이라든지 이슈, 뭐 기술, 뭐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면서 주가 변동폭이 굉장히 큰 거를 응용을 하는, 매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바이오 시장을 끌고 가는 거는 제약이 아니라 바이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얼마나 연구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번에 ASCO 미국 임상종양 학회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는 뭐에 투자를 한다? 이 기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얼마나 좋은 연구 성과가 있는지 그 기록을 보고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ASCO에서 1상이라든지 2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인정을 받고 결과를 만들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홍보 수단이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 종양학회다 보니까 이 암에 대한 좀 관심도 굉장히 높고, 저는 글로벌적으로 이제 고령화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문제가 같이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지만 이제는 전 글로벌적으로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암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나 중요도가 높아진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수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기술들을 어필하는 학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회보다 이번 종양학회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게 좀 전반적으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팬데믹 상황이 나타나고 바이오에 대한 산업이 좀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토대로 해서 얼마나 좀 많은 기술력을 좀 발전을 했는지 이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좀 기회이기도 하고, 많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이제 뭐 암이라든지 종양을 제거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시술이나 약품으로도 우리가 암을 잡을 수 있는 뭐 기회가 있다, 약간 이런 거를 좀 보여주면서 굉장히 그게 흥미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겠죠.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재무제표 같은 거를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주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최대 주주가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 기업이 크다 보니까 제약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게 실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좀 극소수인 경우이고, 보통 바이오 쪽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은 실적이 아주 개판입니다. 그냥 이번에 참여하는 NK맥스 같은 경우에도 적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당기순이익 뭐 수익을 본 적이 없는 기업이고, 연구개발만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최대 주주가 한 15% 정도, 뭐 주요 주주들 다 합쳐도 16%, 17%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17%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유통 물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이오가 보통 그렇거든요.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이제 지분을 기업들이 가지고 있거나 이제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주들한테 계속해서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담보로 해서 투자금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연구개발 비용을 충당하면서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돈을 버는 기업은 아니고요. 그 기술을 연마를 하면서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좀 개발을, 산업에 대한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개발만 하는 기업이다.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 기업이 상장한 기업인데 투자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는 이 실적이 흑자전환을 한다. 이거를 기다리기에는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죠. 그리고 투자를 언제 해야 될지 그런 감이 안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업이 얼마나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좋은 약품을 개발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만들고 있는지 그거를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가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이 신약 개발에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얼마라고 그랬죠? 10년 6개월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10년 6개월 동안 호재도 있을 거고요. 악재도 있을 거고요. 좋은 소식도 있을 거고 나쁜 소식도 있을 거고 잘 되다가도 안 되고 안 되다가도 잘 되고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뀌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되고 정말 유망한 기술이라도 10년 안에 없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예상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주가에 대한 변동폭은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우리가 차트적인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하고 박스권 하단을 사서 박스권 상단에서 정리를 한다. 이런 관점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바이오를 가지고도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익을 잘 볼 수가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질 거다. 이거를 기억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좋은 차트에 대한 흐름입니다. 이때 빼고는 이 구간 빼고는 보통 기다리면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보여졌다. 요 구간 빼고는 우리가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수익이 날 구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여기서 떨어졌을 때 샀으면은 수익을 날 수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사면은 이때 수익을 날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버티기만 하면은 우상향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좀 크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죠. 차트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그러면 이 박스권 상단에서 떨어지고 하단권에서 버티는 구간이 어딘지 예를 들어 여기였다 라고 하면은 또 매수를 하게 되면은 또 기회가 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서 버티는 걸 보고 샀어. 그러면 이 박스권 상단 계속 터치하면서 수익 처리할 수 있는 구간 오고요. 또 시간이 흐르니까 여기 박스권 또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고 이런 구간에서 사시면 돼요. 계속해서 제가 그려놓은 차트 이 선에 따라서 이 저점 구간을 찍으면은 올라가서 매도할 수 있는 구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려놓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을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버티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렇게 박스권 상단 쪽으로 올라왔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하단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는 게 좋겠죠. 지금 당장 여기서 변곡점에서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오를지 내릴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을 변곡점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당장 매수를 하기보다는 방향성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해도 유한양행은 적어도 기회는 주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NKMX 같은 경우에도 큰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이 파동 아까도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이거를 버티는 게 힘드신 거지 이게 잘 버틴다라고 하면은 때가 되면은 내 순서가 오면은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바이오 같은 걸 투자할 때는 이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고 이 산업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내 때를 좀 기다리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볼 때가 이제 이렇게 뭐 추격해서 들어가서 매수를 할 때랑 떨어지는 거 그냥 계속해서 바닥권 매수하려고 들어가시는 거랑 이럴 때가 아니라 정말 잔잔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종목이 크게 떴을 때 그거를 좀 기다릴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데 우리가 뭐 떨어질 때 사면은 살짝 오르면 팔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 사면은 살짝 떨어지거나 조금 오르면 바로 팔아요.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셔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잔잔할 때 좀 기다려서 내 차례를 좀 기다리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뭐 길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도 이제 물려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물렸다고 해서 주식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차례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6개월이나 1년을 기다려도 나는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기업을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잘 기다리면은 오히려 내가 뭐 마이너스 40%까지 들어가는 거를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결국에는 뭐 50% 이상으로 수익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그때 추매를 해서 더 좋은 평단 관리를 하고 더 좋은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 종목을 좀 어느 정도 기다릴 줄도 아셔야 돼요. 근데 아닌 종목을 기다리는 거랑 또 기다릴 만한 종목을 기다리는 거랑은 차이점이 크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만의 분석이 필요하신 거고 계속해서 학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내가 산 거를 내가 산 게 바로 오른다. 뭔가 내가 한두 달 만에 뭔가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거는 욕심입니다. 욕심. 그냥 어느 정도 기회비용 살려가면서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좀 만들어 드리고 있지만 이거를 진짜 이게 모여서 큰 수익이 되려면은 트레이딩도 이게 쌓이고 쌓여야지만 어느 정도 내가 이게 비중 조절하면서도 이렇게 큰 수익이 될 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시게 될 거고요. 내가 스윙으로 들어가거나 장투로 들어갔을 때도 내가 매수를 했는데 정말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파도를 참고 나서 올라갔을 때 정말 이렇게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 사람들 여기서 손실이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여기서 샀으면은 거의 55%, 60%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하락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산 사람들이 잘 버텼다라고 하면은 180%가량 수익 구간까지 올라온 거겠죠. 이거를 좀 무조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내가 좀 기다릴 줄 알면은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올 겁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2,500 종목이 나쁜 기업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상장까지 성공을 한 기업들인 거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오너 리스크라든지 주주 리스크라든지 직원 리스크 이런 거를 대외적인 변수가 있어서 뭐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좀 위험한 종목도 분명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떨어지고 많은 실질 검사가 들어간 다음에 상장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만 잘 잡고 대응만 잘 하신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나쁜 게 없다처럼 세상에 나쁜 기업은 없다. 결국에는 이 기업들도 주가를 올리고 자본금을 확보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 대해서 트렌드만 잘 맞춘다라고 하면은 나쁜 기업은 없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흐름이 나쁘지 않게 잘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전쟁만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세가 정말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더욱더 학습을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 간단하게 우리가 스케줄을 통해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지 ASCO 참여 기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사이클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적어도 임상실험에 대해서 이해도는 빠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시험이 승인이 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환자들한테 어느 정도 입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니까 기대감이 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 바로바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1 임상실험이 뭐 진행이 됐다, 뭐 실패를 했다, 성공을 했다 근데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바이오는 지금 이상시험이 굉장히 유의미한 흐름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거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투자 포인트를 계속해서 그려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이오 쪽에다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렵습니다. 뭐 하나하나 연구 논문을 찾아보면서 이 기술력에 대한 가능성을 체크하기에는 저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는데 좀 중요한 뭐 차트도 많이 보고 이슈도 많이 보고 뭐 정말 산업에 대한 리포트도 많이 보면서 연구를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그걸 통해서 이제 바이오의 산업에 대한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어느 정도 지식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기술력을 분석을 하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